생산비를 계속 낮추는 쪽으로 가게 되면 저렴하게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으니까 이게 좋은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장을 연다고 생각을 하면 초거대 규모로 돼지를 생산하는 국가의 돼지가 들어오거나 미국이나 이런 데 쌀이 들어왔을 때 가격을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세부 시장을 만들어서 수요를 가지고 하나의 성벽 같은 다양한 포지션을 잡아놓게 되면 미국 쌀이 들어왔을 때 일부 바뀌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내 입맛은 캘리포니아 쌀로 만족이 안 돼. 나는 이런 쌀을 먹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오히려 이 시장은 강건해진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업 채널 짓다. 오늘은 전문가 모셔서 이야기 나누는 농담 코너입니다. 오늘은 저희 코너에서 모신 분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법한 가장 유명인사 오늘 한번 모셔봤습니다.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문정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푸드비즈니스랩 문정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문 교수님은 이제 여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카이스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다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신. 어떻게 보면 뭐 저는 납득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벌써는 좀 납득이 좀 안 되는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먹는 걸 좋아하셔서 옮기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제가 이제 경영학 박사를 이제 했는데요. 경영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굉장히 도구적인 학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특별한 컨텐츠가 있다기보다는 도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 도구를 어떤 인더스트리, 어떤 비즈니스에 적용시키냐에 대한 학문이 이제 경영학인데요. 그래서 경영학 박사를 하고 경영학 과 교수로서 뭐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먹거리 쪽이구나. 그래서 먹거리 쪽에다가 경영학을 좀 접목시켜 보자라는 이제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당시 이제 제가 이제 봤던 전체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거나 국가의 어떤 발전의 방향을 봤을 때 앞으로는 먹거리가 더 대세가 될 것 같다. 뭐 예전에는 뭐 사람들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렇죠. 그때 제가 보던 이제 이 시장의 흐름은 이제는 먹기 위해서 사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바뀔 것 같다라는 제 나름의 예측을 하고 또 2010년도에 제가 서울대 농생대로 옮겼습니다. 그 예상이 정확히 맞으신 것 같아요. 요즘 어디 가보면 일단은 먹을 곳부터 잡아놓고 사람들이 여행도 가고 먹을 곳부터 생각해보고 핫플레이스를 찾고 하는 그런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배를 불리고 좋은 영양을 공급받는 것에 이 먹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뭐라 그럴까요? 이 자체가 하나의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고 사회생활의 중요한 일부가 되는 것이 어떻게 누구와 함께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되다 보니 저로서도 할 일이 많아져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 일단 교수님 오셨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제 돼지고기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볼까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저는 이제 교수님 오랫동안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쭉 배웠는데 어느 순간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말씀하셔가지고 이건 도대체 어디서 먹어볼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해서 막 찾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떻든 이 교수님께서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들여오시게 된 계기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이게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인데요. 제가 이베리코 돼지를 들여오진 않았습니다. 들여오진 않으신 건가요? 어떤 소리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저는 그때 이제 고민이 이제 뭐였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봤더니 다들 소비 자체가 삼겹살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돼지를 생산한다는 것은 사실은 삼겹살을 공급하기 위해서 돼지를 이제 기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삼겹살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 우리가 생산하는 돼지로 도저히 커버가 안 돼서 해외에서 돼지고기의 삼겹살을 수입해서 이제 먹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 양이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돼지 숫자만큼에 해당되는 수입산 돼지의 삼겹살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의 별명이 그거 있잖아요. 삼겹살의 블랙홀이라고. 그렇죠. 20개 나라 이상에서 이제 돼지고기 삼겹살을 들여왔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 당시 봤을 때 삼겹살은 부족해서 계속 수입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부위들은 전부 다 남아가지고 냉동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 산업을 어떻게 이제 바꿔야 될 거냐. 저는 이제 그래서 이거를
공급 측면이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바꾸는 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연히 이제 스페인에 이제 갔더니 이 하몬이라고 하는 거, 하몬이 사실은 이제 돼지의 뒷다리를 말하는 건데 한국에서는 정말 천대받았던, 사실 지금도 뭐 별로 각광받지 못하는 부위죠. 그렇죠. 구이용으로 못 쓰니까. 후지는 뭐 쓰기가 좀 애매하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맞습니다. 하죠. 근데 스페인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유럽 쪽에서는 후지가 가장 비싼 축에 들어가더라고요. 상당히 의외인데요. 왜죠? 그래서 야, 이게 왜 이럴까 봤더니 거기는 이제 식문화 자체가 후지를 가지고 염장 건조 숙성을 해서 얘를 이제 점에서 먹는 그런 식문화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고, 우리도 좀 더 다양한 부위를 먹는 그런 식문화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서양 쪽, 특히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돼지를 가지고 안심이나 등심은 구워 먹고, 그다음에 삼겹살 부위는 그 베이컨이나 혹은 그것을 이제 갈아서 소세지로 쓰고, 후지나 전지는 얘를 염장 건조 숙성해서 온 그 돼지 한 마리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한쪽으로, 삼겹살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그렇죠. 삼겹살을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삼겹살은 갈수록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다른 부위들을 우리가 수요를 늘리게 되면 삼겹살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던 거죠. 수요를 분산시켜서 전체 고기 값을 적절하게 관리하자.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였냐면 이베리코 돼지라고 하는 이 스페인의 그 제레 돼지를 이제 보면서 얘가 정말 품종이 다르니까 이렇게 맛이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도 좀 알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베리코 돼지를 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돼지의 품종이 있고, 품종이 다르면 그 맛과 이런 여러 가지 요리적성, 가공적성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다양한 부위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저는 당시 제가 흥미를 가지고 했던 부분이죠. 문 교수님 덕택에 이베리코 유명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남수장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 당시에 문 교수님 SNS 보면 이베리코 돼지를 굽는 사진을 많이 올리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열풍처럼 번져나가는 하나의 기폭제가 된 거는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이베리코 돼지가 흥행하는데 책임이 있다, 아니면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걸 농민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돈 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국산 한돈이 아니고 이베리코 돼지일까? 약간 비난도 조금 받으셨잖아요. 저 뒤에 알게 됐는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이제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시간이 지나면 제 의도를 아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뭐 제가 막 이베리코 돼지 굽는 사진 올린 적은 없고, 사실은 그 이 하몬이라고 하는 특수 부위들이 어떤 이제 특성을 가진지에 대해서, 품종이 다르면 이제 뭐가 달라지는 이런 걸 제가 많이 올렸던 기억이 있긴 맞습니다. 소비자들이 사실은 돼지고기면은 소주하고 같이 먹는 이것만 생각했는데 교수님이 그렇게 구별해서 올림으로써 돼지고기 다른 맛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이걸 느낀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딱 보니까 지금 딱 10년 전이네요. 2015, 16, 17 이때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베리코 돼지를 많이 찾아서 먹었죠. 거기에 제가 일부 기여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2022, 3을 지나면서 이베리코 돼지는 다 빠져나갔어요. 왜?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한 그 대응책을 마련을 했거든요. 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품종을 여러 가지 찾았죠. 그래서 뭐 우리 흑돈이라거나, 그다음에 난축 맛돈이라거나, 이런 그 유색계, 그러니까 흑돼지 계통들이죠. 이러한 것들로 충분히 고급으로 포지셔닝하고 있던 이베리코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꾸준히 그러한 것을 함께 저희는 병행을 했어요. 저희 랩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베리코의 수입이 확 줄고, 그 자리를 이제 우리나라의 국내산 흑돼지들이 자리를 다 잡았죠. 이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들이 다양한 거를 좀 즐길 수 있고, 다양한 취미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소개시켜 드리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키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보면?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은 사실 삼겹살의 소비가
떨어졌습니다. 삼겹살 줄었습니까? 네, 삼겹살이 줄어들고 오히려 이제 지방이 적은 부위에 대한 이 선호가 올라가는데 뭐 그거는 제 노력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트렌드 자체가 건강과 다이어트,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이제 지방이 많은 부위를 조금 더 덜 먹는 트렌드가 이제 생기고, 그리고 하나를 먹더라도 내가 삼겹살을 먹거나 목살을 먹더라도 좀 챙겨서 내 입맛에 잘 맞는 것을 골라 먹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예전에는 그냥 삼겹살은 삼겹살일 뿐이었는데 지금 내가 이번에는 난충맛돈의 삼겹살을 먹어봐야지, 포크숍 K의 삼겹살 또는 목살 먹어봐야지 라고 하면서 이 세부 시장들이 이제 열리게 되면서 우리 생산자들이 예전에는 돼지나 우리 농산물을 이제 생산을 할 때 말 그대로 일상재화, 커머디티 되어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생산비를 더 많이 낮출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나만의 특화되어 있는 어떠한 상품을 만들면 그것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제값을 지불하고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죠. 모두 분명히 다 그렇지는 않고요. 돼지가 그렇게 다른 분들 노력했고, 물론 다른 분들도 함께 많이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그다음에 쌀도 지금 이제 그런 시장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고, 딸기, 사과, 이런 게 이제 제가 많이 저희 랩에서 노력을 했던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남 소장님이 항상 이제 주장하시던 거를 현실로 옮기시는데 우리 문 교수님께서 이제 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그렇죠. 문 교수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소비자가 시장을 바꾼다. 까다로운 소비자가 시장을 바꾸고 또 생산자를 바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돼지고기는 확실히 다양성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뭐 여전히 이제 그 좀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도 솔직히 좀 있긴 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품질이 많이 높아졌고, 또 어떤 시장에 가면은 어떤 가게가, 옛날엔 삼겹살이 단순하게 구워 먹는 게 많았는데 다양한 방식의 굽는 가게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좋은 품종을 만드는 거는 이제 생산자 몫인데, 그거를 잘 즐길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를 또 갖춰주는 요 분야가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문 교수님께서는 그런 쪽에 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차별화된 구색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 차별화된 구색이 늘어나는 것이 이 산업과 시장 자체가 훨씬 더 건강한 생태계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차별화된 구색이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거, 더 나쁜 게 아니라 요것도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그거보다는 더 수평적으로 말 그대로 다른 구색들이 많이 생기는 것들이 저는 되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이 산업, 우리 농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런 구색의 차별화가 없는 시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감자가 여전히 그걸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감자, 양파 이런 것들 이런 쪽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배도 그렇고요. 과일도, 과일 중에서는. 그러면 생산자는 어떤 압박을 받냐면 생산비를 낮춰야 되는구나. 그래서 가격을 낮춰야지만 내가 선택받을 수 있구나, 수익을 낼 수 있구나 라는 이 구조를 저는 깨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것만 열심히 하게 되면 나의 고객이 열리는, 시장이 열리는, 이런 시장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사실은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옛날에 칠레에 갔다가 그 수많은 감자, 페루구나. 페루에 갔다가 수많은 감자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그냥 감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막 한 40종류를 다 구분을 해서 파는데, 야, 이게 이렇게 다양하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고, 맛도 다 다르다고. 당연히 이걸 다 먹어야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질형 감자, 분질형 감자가 있어서 쪄 먹는데 적당한 것이 있고, 볶을 때, 튀길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흔히 먹고 있는, 지금 이제 마트에서 그냥 감자라고 팔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 감자라고 파는 것에 거의 대부분이 수미 감자였거든요. 수미였죠. 근데 수미가 태화가 돼 버렸어요. 요즘엔 잘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수미가 그 이유를 우리 명확히는 모르는데, 안반대기 그 고랭기 쪽을 2021년도에 갔더니 벌써 수미가 수량성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A급 품질의 감자가 출현율이 떨어지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이 수미가 좀 자라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제 200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감자라고 되어 있는 걸 싸게 되면 그 랜덤하게 200이 들어오거나 수미가 들어오는 건데, 이런 감자들은 예를 들어서 야, 내가 감튀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해서 슬라이스를 하거나 이렇게 잘라가지고 튀기면 새까맣게 타버리죠. 저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구분해서 그것에 적합한 걸 해야 되는데, 그런 문화가 아직 지금 안 돼서 제 꿈
중에서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도 마트에서 감자를 살 때 우리 소비자들이 내가 오늘 쪄 먹을 거니까 이런 품종을 사 먹고 튀겨 먹을 거니까 이런 품종을 사 먹고 하는 시장을 만드는 게 제 개인적인 꿈입니다. 근데 이제 수미는 사실 해방 이후에 가장 미군들과 같이 들어와가지고 네. 한 7, 80년 된 품종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금 기후에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 또 옛날에는 전부 다 감자를 반찬용으로 썼잖아요. 요즘 감자 반찬보다는 다양한 용도로 많이 먹는데 수미 감자가 여러 장점이 많지만은 다양성을 이제 못 쫓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돼지 그러면은 우리는 뭐 사실 차별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베리코 전에는 이제 돼지 흑돼지 뭐 제주도 뭐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이 여러 이제 그 돼지들을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장에 뭐 사람들 소비자와 연결시켜주는 이런 작업을 할 때 어떤 경로로 그런 것들을 알게 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보면은. 정말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요. 네. 우리나라 생산자들 다 만나보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제주도도 갔었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흑돼지, 제주 흑돼지라고 하면 그냥 흑돼지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얘가 왜 흑돼지지? 뭐가 달라서 제주 흑돼지라고 하지라고는 사실은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가보면 비싼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 그냥 뭐 그 정도만 네. 이제 하는 거죠. 또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한 7, 8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토종닭인데요. 여전히 아직도 토종닭이라고 하면 닭을 놓아서 이렇게 기른 닭이 토종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얘만의 다른 품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데만 하더라도 네. 몇 년의 노력을 했는데 이제 국민들이 토종닭이 사실은 다른 거래. 이제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소비자들이 품종적으로 다르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닭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돼지고기를 이제 우리 삼겹살만 먹다가 이제 다양하게 먹자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닭도 사실은 부위마다 상당히 조리법도 달라야 되고 그렇습니다. 맛도 다른데 우리는 이거를 항상 한 마리로 통째로 한꺼번에 조리를 하려다 보니까 특정 부위에 대한 편견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토종닭 연구를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때 거의 한 6, 7년을 했었거든요. 예. 그걸 이제 국가 과제로 이제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나라의 이 육계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3% 정도가 이제 토종닭이 3에서 5% 정도가 95%가 수입한 품종인 거죠. 물론 기름은 국내에서 기르지만 네네. 품종 자체는 해외 품종을 이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토종 계통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닭들, 뭐 대표적으로 우리 맛닭, 한엽 토종닭 이런 것들의 이 마켓쉐어를 좀 늘려보자라는 게 이제 국가의 그 목표였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면서 저희들이 봤더니 일본만 하더라도 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토종닭을 소비하는 비중이. 미국은 당연히 0이고요. 미국은 원래 닭이 없었으니까. 전 세계 수치를 전부 다 봤더니 프랑스가 자기네의 닭 시장의 33%가 자기네 토종닭이더라고요. 거의 뭐 국가 상징이 닭인 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어떻게 먹고 있길래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소매점에서 그러니까 마트에서 어떻게 판매하고 요리사들이 어떻게 하길래 이게 33%나 되지? 그래서 프랑스를 찾아가서 그래서 셰프들도 만나고 생산자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유통하는 업자분들 이거 다 만나가지고 그분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뭔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국내에서 한번 적용해봤더니 토종닭이라고 하는 것이 천천히 자라는 즉 빠르게 자라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육종하지 않은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먹었을 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랩에서 이제 결국은 제안했던 게 뭐냐면 닭을 튀겨 먹을 때는 그냥 일반 육개로 먹자. 그게 맛있는 것 같다. 근데 국물 내는 건 우리가 뭐 토종닭 많이 해 먹잖아요. 그거랑 근데 국물을 오랫동안 끓여서 내 먹는 것이 신세대들한테는 잘 맞지 않으니 신세대들한테 잘 맞는 게 뭐지? 얘를 스테이크 컷으로 잘라서 닭 스테이크, 토종닭 스테이크를 해보자. 닭 스테이크 맛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몇 년 동안 그 상품화를 하는데 제가 상품화를 할 수 없으니 기업들을 다 찾아가가지고 제가 스테이크를 다 구워서 드리면서 이런 특성이 나오니까 이걸 상품화 해봅시다라고 설득을 하고 셰프님들한테 가서 셰프님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면서 닭 쓰시는 분들은 요 일반 육개도 좋지만 토종닭은 이런 특성이 있으니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해서 토종닭을
구워서 이제 판매하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했죠. 이런 식의 연구를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잘 잘라서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실천을 하시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사실 소비자분들께서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도 저는 문 교수님 페이스북에 올려주신 걸 보고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원래 닭을 되게 좋아하는데 항상 닭가슴살은 애들이 잘 안 먹더라고요. 제가 혼자 우적우적 맨날 먹었는데 어느 날 알려주신 게 닭가슴살은 먼저 건져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오, 정말 부위 맛이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닭도리탕 이런 거 하실 때 닭가슴살은 먼저 건져내서 나중에 같이 집어넣으면 훨씬 맛있다. 맞습니다. 이거를 제가 사실은 어디서 배웠냐면 프랑스에서 배웠습니다. 프랑스에 가서 이제 셰프님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닭을 그쪽에서 요리를 할 때 사실 이제 프랑스 쪽에서는 주부들 할머니들도 다 그렇게 요리를 하더라고요. 닭을 끓이거나 아니면 닭을 굽다가도 가슴살은 먼저 꺼내고 그다음에 뼈에 붙어 있는 살들은 걔가 갖고 있는 그 콜라겐 등등의 결합 조직이기 때문에 끝까지는 익혀야지 더 맛이 올라오고 물러질 때까지. 그리고 닭가슴살은 결합 조직이 없어서 굉장히 빨리 익거든요. 조금만 시간 지나면 수분이 다 빠져버려서 뻑뻑해지기 때문에 먼저 빼놓는 거죠. 그리고 얘가 다리나 뼈가 있는 쪽에 익을 때쯤 마지막에 다시 넣어서 한 번만 가열 조리해서 이 온도를 맞춘 다음에 같이 넣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 아주 맛있다. 저는 농사만 지었지 그렇게 먹는 방법은 몰랐거든요. 교수님 닭을 얼마나 드셨어요? 자주 드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출장을 가게 되면 그때 프랑스나 뭐 국내에서도 갔었고 일본도 갔었고 했었는데 하루에 5끼를 닭으로만 이제 먹죠. 하루에 5끼 닭으로. 유퀴즈에서 나오셨을 때는 많이 드셔가지고 약간 고충도 토로하셨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이게 맛으로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재미로 할 때는 좋은데. 그래서 옆에서 부러운데 어디대로 웃겼어요. 실제로는 그 학생들이 저희 연구들 같이 하니까 계속 옮겨서 테이스팅 우리가 배울 거 다 기록을 하는데 학생들이 먹다가 이제 교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야 우리가 좋아서 먹냐 1인이니까 먹지. 다 같이 구워. 우리가 좋아서 먹냐 1이니까 먹지. 야 그럼 다시 먹고. 그런데 아까 이제 요즘 세대들은 국물을 안 좋아한다 그랬는데 그런 거를 이제 세대가 젊은 이제 연구원들하고 같이 이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충돌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교수님은 난 국물 이게 좋은데 이거 맛있다라고 하는데 연구원들은 저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근데 저희가 이런 것을 먹으러 갈 때는 말 그대로 시장 조사를 다 가는 거기 때문에 제 입맛에 혹은 학생들 입맛에 맞춰서 먹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시장 상황에 맞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 먹어봐야 되는 거죠. 다 먹어봐야 된다. 다 먹어보고 셰프님 배울 게 있으면 셰프님 만나서 설득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보고 그다음에 식품 공장에 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정형을 하고 어떤 식으로 튀기고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이제 배우려고 하죠. 공개해 주시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한국에서는 적용을 해보자라는 이제 솔루션을 내기도 하고.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교수님은 전문이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식품 트렌드를 분석하고 소비자의 트렌드를 분석해가지고 생산자인데 알려줘가지고 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동조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건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교수님은 트렌드를 만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트렌드를 발견하신 분이세요? 그게 지금 이제 외부에 소개될 때 제가 이제 트렌드를 연구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트렌드를 연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트렌드를 왜 연구하느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저희 랩에서 가장 잘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트렌드 분석이라기보다는 시장 조사를 마켓 리서치를 바탕으로 하여서 신제품, 신상품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마케팅을 통해서 그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저희가 메인으로 연구하는 분야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고 큰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세부 시장들이 열려 있는지, 그다음에 생산자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그럼 생산자들의 고충을 해결하려면 어떤 시장을 열었을 때 이 생태계가 정말 선순환될 수 있는 그 생태계가 열릴 것인지에 대한 상품 기획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트렌드가 계속 바뀐다는 걸 막 느끼거든요. 매워졌다가 짜졌다가 뭐 쉬워졌다가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먹는 뭐 이를테면 쌀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트렌드라는 게 거의 존재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요. 계속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 먹다 보니까 그 변화를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건 거죠. 그래서 필름이 있으면 이거를 필름을 초 단위로 끊어보면 거의 움직이는 게 안 나타나지만 1시간 전에 필름이랑 지금 필름을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큰 움직임이 있는 거죠.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쌀이라고 하더라도 어제 먹었던 쌀, 오늘 쌀을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안 나지만 7년 전, 8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네. 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품종을 따지면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러면 쌀은 어떻게 표기가 됐었냐면 혼합미라고 돼 있었고 어차피 야 밥이야 먹으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죠. 라고 생각하니까 품질에 큰 문제가 없으면 가장 저렴한 걸 구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소비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10년 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많은 게 변했고 지금은 오히려 밥을 먹는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한 끼를 먹어도 내 취향에 맞는 그리고 내가 먹으려는 하는 음식에 맞는 쌀을 고르려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공급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혼합미라고 해서 유통되는 것의 비중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일 품종으로 좀 네, 그리고 단일 품종으로 혹은 이제 단일 생산지 또는 단일 품종으로 해서 명확하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뭔 쌀이 뭔지 이렇게 알리고 판매하는 쌀들의 비중이 월등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게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나요? 반영이 되고 있죠. 근데 가격이 그래서 그런 쌀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비쌀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그게 싫은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혼합미를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네, 되는 거고 하지만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제값을 지불할 때 우리 농가들이 야 쌀을 할 때 야 수량성이 제일 중요해 빌소 지료 뿌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 남수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지만 사실 슈퍼에서 네. 가면은 소비자들이 항상 그 도정업자를 만나면은 RPC 가서 만나면은 이분들이 항상 가격으로 결정을 하는 게 절대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소비자들이 품질이나 품종에 대해서 아직은 인식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쌀 산업이 그럼 다음 단계로 가려고 그러면은 뭐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됩니까? 네. 교수님 더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떡한 거예요? 제가 뭐 더 노력해야죠. 그다음에 저와 함께 이제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되게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골든퀸 3호라고 하는 쌀이 이제 민간에서 육종을 한 거죠. 이게 쌀이 이제 어려운 이유 중에서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굉장히 선의로 종자를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개발을 하면은 무상으로 나눠줬단 말입니다. 무상이었나요? 지금도 무상이죠. 지금도 굉장히 원가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비싼 돈을 주고 특별한 종자를 사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예. 근데 민간 육종가 한 분이 골든퀸 3호라는 쌀을 본인이 개발을 했는데 본인한테 참 이게 좋은 쌀인데 아무도 재배를 안 해주더라. 찾는 사람도 없더라. 그래서 그분이 그 진중영 교수 세종대학교에 저희 첫 번째 출연한 거예요. 저도 봤습니다. 예. 진중영 교수랑 둘이 지인이었고 진중영 교수랑 저랑 또 학창 시절에 룸메이트였거든요. 네. 하여튼 한 이불을 덮고 살던.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연결돼요. 농대기 숙사 생각이 갑자기 막 납니다 보면. 네. 수양미 개발하신 분이 또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지는 수원에서 얼마 안 떨어지는 되게 싸겠어요. 조희연 대표라고 계신데 네. 그래서 이제 한번 같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쌀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진짜 뭐라 그럴까요? 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하자면 엔지니어 마인드가 너무 강한 거예요. 육종가로서. 쌀의 이름이 패키지가 2kg짜리였는데 쌀 이름이 팝콘향 저아밀로스 쌀. 이게 제품명이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는지는 딱 알겠는데. 네. 근데 이게 아밀로스라고 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이게 뭔지 아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때는 아무도 몰랐고 저조차도 몰랐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먹어도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집에 가서 한번 이걸 해봤더니 야, 밥을 할 때부터 밥 향이 올라오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는 뭐 유통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기 때문에 또 과자 공장 하고 있던 친구를 설득해가지고 야, 내가 봤을 때 이 쌀이 될 것 같으니까 너 이거 쌀 패키지 하나만 좀 만들어줘라. 그래서 해가지고 그 친구가 왜? 뭐 그러길래 이거 무조건 너 돈 벌 수 있으니까 해보라고. 근데 그 친구가 진짜 믿고 그걸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쌀이 대박이 나기 시작을 하고 그 친구는 원래 과자 공장을 하던 친구인데 자기 과자 공장을 그만두고 쌀 유통 쪽으로 완전히 올인을 해서 우리나라의
그 골든킨 사모의 유통의 그 90% 이상을 그 친구가 결국은 유통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또 바꿔놓으셨군요. 그 친구 막 엄청 부자 됐죠. 부자 됐고 그 친구는 뭐 저기 자기 인생이 굉장히 바뀐 계기가 그때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민간 육종가가 개발한 쌀이 거의 한 번도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쌀이 이제 시장에서 팔렸죠. 이름은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 브랜드명은 결국 보면 뭐 월향미로도 나갔고 조선향미, 스위스향미 이렇게 많이 나갔죠. 골드킨 1, 2, 3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그게 지금 재배 면적이 지금 품종으로 봤을 때 전국에 10년 안 되어서 품종별로 봤을 때 10위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골든키는 특성이 향미죠. 향이잖아요. 그래서 가격도 조금 더 비싸고 그래서 이게 다른 쌀이랑 섞어서 팔지는 않거든요. 네네. 다 단일 품종으로 판매하는 쌀이잖아요. 이게 재배 면적으로 탑 10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한 변화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적인 이 쌀 재배 농가에서 변화가 났다. 민간 육종 업계에서는 좀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정부가 보급하는 품종이 민간 시장에서 성공한 예가 아마 이게 최초는 아니겠지만은 거의 최초라고 봐요. 네, 거의 이 정도까지 큰 거는 거의 최초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렇죠. 정말 놀라운 성과였죠. 네, 그래서 쌀도 안 바뀌는 것 같지만 그것도 교수님이 했어요? 저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아니 제가 골드킨이라는 걸 처음 이제 접한 게 교수님 페이스북을 보고 이거 한번 주문해봐야겠다. 그래서 주문을 했던 기억이 나요. 보면. 그것까진 몰랐네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쌀들이 많이 나온 거는 좋은데 이 어떻게 하면 가장 맛있게 이 쌀을 조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좀 제가 좋아할 것 같은 취향에 있는 품종을 사서 먹어봤는데 10kg을 거의 다 먹을 때쯤 되니까 이제 알겠어요. 어떻게 물을 맞춰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는 제가 뭐 연구비를 받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쌀을 개발한 조효연 대표 쪽이랑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이게 우리나라의 쌀 시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냥 혼자서 한 거거든요. 그때 제가 한 것 중에서 하나가 페이스북을 나름 저는 잘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페이스북을 쓰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50대 남성들이에요. 지금. 파고다죠. 네. 근데 그때만 7, 8년 전만 하더라도 그 주부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을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 주부들은 전부 다 인스타로 다 넘어갔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업계에 계신 분들 왜냐하면 골든킨을 매입을 해서 블렌딩 아니라 브랜딩을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밥 짓는 법을 제가 계속 올린 거예요. 골든킨 같은 경우는 여기에 아밀로스 함량이 낮고 이 특성을 즐기려면 밥솥에 물을 얼마나 더 낮춰 잡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얘는 쌀을 오래 불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쌀을 불리지 말고 살짝만 씻어서 바로 안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올려서 누구나 이거를 다 컨텐츠를 쓰시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정말로 말씀하신 게 정답인 게 얼마나 씻어야 되는지도 다른 것 같고 그 다음에 물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다른 것 같고 그 다음에 뜸을 도대체 얼마만큼 들였다가 이제 먹어야 되는지도 사실 다 다른데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시고 만드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정작 그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가이던스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되게 답답해요. 보면. 그게 이제 학계 쪽에서나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업계 쪽에서는 쓰는 표현이 가공적성, 조리적성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식품 기업들, 유통 기업들 그리고 셰프님들이랑 자꾸 이렇게 만나서 뭔가를 하고 친분을 자꾸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신상품이나 새로운 그 어떤 품종이나 우리 농업 쪽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앉으려면 결국은 가공적성이랑 조리적성이 확산되지 않으면 그 특징을 즐길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농대 교수가 왜 저렇게 식품 가공사 그다음에 셰프들이랑 계속 뭔가를 하냐. 그냥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냐. 물론 먹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디맨드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디맨드를 바꿔서 공급을 바꾸겠다. 산업의 생태계를 훨씬 더 선진화된 쪽으로 가져가겠다. 생산하시는 분들이 가격 경쟁에만 시달리지 않도록 생산비를 낮추는 경쟁에만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그것을 사실 예전에는 저도 이 생산 쪽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마인드가 잘 안 바뀌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생산자분들은. 그 합리적인 판단이죠. 내가 새로운 품종이나 새로운 그 재배법을 했을 때 이게 시장에 안 먹히면 생산비만 올라가고 아무것도 안 먹히는데 리스크를 질 수가 없죠. 게다가 이거는 그 농산물행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시작하면 중간에 중단도 못해. 얘는 끝까지 자라고. 그죠? 그리고 작기도 길어. 뭐 이게 한 달 만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 이렇게 가는 건데 되는 거니까. 그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했던 선택이 뭐였냐면 디맨드를 바꾸자. 디맨드를 바꾸고 시장이 먼저 열리면 그것에 맞는 상품을 이렇게 제대로 공급하게 되면 이게 핏이 맞아지지 않겠느냐.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해서 저는 이제 닭을 선택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니까. 사실 이제 뭐 품종과 관련된 말씀 쭉 해주셨는데 사실 또 궁금한 거는 이제 밥 먹는 양이 줄어든다, 사람들 쌀 소비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쌀과 관련되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트렌드, 그냥 밥을 덜 먹는다,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일단 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거는 일반 가정에서는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그러면 배달을 한다? 온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왜? 1번 무거우니까. 그게 크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마트에 가셔가지고 쌀 콘을 보시게 되면 예전보다 훨씬 매대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고 당연히 큰 포장지 20kg짜리 때는 올려놓지도 않은 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에 있는 이마트에 가보면 쌀 매대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줄어들어 있고, 근데 거기 보면 쌀 매대 위에 쌀을 안 올려놓고 바코드만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찍어서 갖고 가면 집으로 이제 보내주는. 그러고 아니면 온라인에서 주문하는 쪽으로 완전히 이제 바뀌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량이 이제 줄어드는데 그러다 보니 밥을 한 번 먹는 게 좀 더 소중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입맛과 취향과 내가 오늘 무슨 밥을 먹을 건지에 맞는 쌀들을 고르는 관여도가 올라가 있는, 근데 까다롭다고 표현하신 까다롭고 세련된 소비자들의 비중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요즘은 또 유행하는 다이어트가 저탄수화물이잖아요. 혈당. 그게 이름이 요즘 혈당으로 갔다가 혈당 너무 어렵다 해서 저속노화라고 하는 아주 아주 그럴듯한 이름으로 지금 이제 포장이 되면서 탄수화물을 이제 덜 먹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번 먹을 때 양은 확실히 줄어드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제가 오픈 서베이라고 하는 업체의 푸드 다이어리라는 빅데이터가 있거든요. 그걸 분석을 해봤더니 그 푸드 다이어리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소비자들을 인구 구성비에 맞게 샘플링을 해서 패널화한 다음에 그들이 먹는 것을 계속 기록하게 된 걸 DB화하는 겁니다. 그걸 해보게 되면 흥미로운 게 섭취하는 빈도는 늘어나요. 오히려 쌀이. 그렇습니까? 안 믿겠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하지만 섭취량 자체는 줄어든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밥으로 배를 채운 게 아니고 돼지고기나 다른 걸로 배를 채우고, 그다음에 이 밥은 마치 디저트처럼 한 숟갈 두 숟갈 먹고 끝내는 걸로 끝내는 거죠. 보고 끝내는 것으로. 또 뭘 보면 또 그걸 알 수 있냐면 햇반류 있잖아요. 용기밥이라고 그러죠. 이것의 용량을 저는 용량 버스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줄어들고 있잖아요. 계속 작아져요. 작은 햇반이 요즘에 많이 나오죠. 120g짜리를 먹고 어떻게 배가 부를 수 있습니까? 얘는 디저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큰 햇반이 아니고 작은 햇반으로 이제. 작은 햇반으로 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저는 제조사한테 얘기하는 거죠. 품종을 다양하게 하고 여기에 있는 물성이나 이걸 다양하게 한 다음에 작은 쌀, 이제는 80g, 90g짜리가 각광받을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걸 준비하세요라고 저는 식품기업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여기서 하는 농업 쪽 주로 얘기할 때는 평균적으로 그러면 수준을 어떻게 높일 거냐, 농업에 이걸 얘기하잖아요. 생산성을 어떻게 내보고 소득을 어떻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교수님이 이제 개별적인 어떤 수요를, 트렌드를 잘 분석하자, 잘 따라가지고 그러면 생산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다는 쪽에 이제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훨씬 더 우리나라 농업에 유리할 거라 생각하고 있고, 예를 들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소비자 트렌드를 그러면 생산자들인데 잘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그럼 생산자들은 그럼 소비자 트렌드를 왜 신경을 써야 되고, 이걸 또 어떻게 하면은 그 생산자들이 여기서 다 잘 반응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교수치고는 방송이라거나 그리고 뭐 칼럼이라거나 그다음에 강연 같은 거에
굉장히 활동량이 많습니다. 많으시죠. 네. 네. 그 이유가 바로 방금 요 이유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을 먼저 바꿔야 돼요. 수요를 바꿔야 되는 거죠. 수요를 바꾸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수요의 사이즈를 키우는 게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가 뭐냐면 수요의 질을 바꾸는 거죠. 질을 바꾼다. 예.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은 둘 다 물론 하고 있는데 수요의 질을 바꾸는 거에 저희들은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소비자들한테는 하는 이야기가 주는 대로 드시지 마세요. 내 입맛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요리나 그것의 용도에 맞게 세련되게 약간은 까다롭게 골라서 드십시오. 저 같은 기성세대한테는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냥 주는 대로 먹어. 네. 따지지 마. 뭐 이게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은 그 우리 그 6시 내 고향 같은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표현하면은 야 주는 대로 이거 있잖아요, 그죠? 먹어 이놈 자식아 이런 느낌으로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게 바뀌어야 된다. 이게 네.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성세대가 우리 농업을 망치고 있다. 계속 우리 그 농업 생산자들을 이 생산비 경쟁으로 몰고 가는 이 주범들이시다. 네. 농담입니다, 농담. 제가 주범이겠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셰프들이랑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식당이라도 제대로 찾아서 다른 농산물로 특화되는 농산물로 음식을 하는 그 식당을 찾아가시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강연을 통해서 칼럼을 통해서 소비자들이랑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때로는 제가 어떤 뭐 지금 중앙일보에 기고를 하고 있는데 이 칼럼은 농식품부가 좀 읽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요거를 하면서 요거는 생산자들이 좀 읽으면 좋겠어 이런 이제 느낌 마인드로 이제 쓸 때가 있거든요. 저는 가장 이상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좀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소비자들과 생산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농민들이 가장 빨리 우리나라 소비자들 반응을 따라갈 수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서로 동조화되어 나가면은 외국 농산물이 들어오더라도 경쟁이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죠. 수요를 늘리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까지 가게 할 거냐 이건 굉장히 좀 고민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베리코 돼지. 처음에 이베리코 제가 뭐 이베리코라는 돼지가 있고 후지를 이렇게 먹으면 맛이 어떻고 했던 이베리코가 뭐 뜨는데 제가 일부 기여를 했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결국 그 수요는 빠져버리고 그 수요가 조금 더 세련되게 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돼지가 뭐지? 라고 하는 그 압력이 작용을 해서 생산과 유통 쪽에서 난충맛돈이라고 하는 스타 품종이 하나 지금 올라와서 고급 포지셔닝이 이제 되면서 시장이 막 세분화되죠. 네. 쌀도 그렇게 세분화되기 시작을 했죠.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농업 정책과 우리가 이제 경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생산비를 낮추자는 쪽으로 여전히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산비를 계속 낮추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일견 그것이 저렴하게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으니까 이게 좋은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장을 연다고 생각을 하면 초거대 규모로 생산하고 있는 돼지를 생산하는 국가의 돼지가 들어오거나 그리고 초거대 규모로 생산하는 생산비가 극단으로 낮아져 있는 미국이나 이런 데 쌀이 들어왔을 때 가격으로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세부 시장을 만들어서 수요를 가지고 하나의 그 성벽 같은 다양한 이 포지션을 잡아놓게 되면 미국 쌀이 들어봤을 때 일부 아끼는 부분이 있겠죠. 네. 하지만 내 입맛은 미국에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쌀로 만족이 안 돼. 나는 골든키를 먹어야 돼. 나는 이런 쌀을 먹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오히려 이 시장은 강건해진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문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는 주로 소비자가 바뀌면 까다로운 소비자가 생산자를 바꿔서 결국은 산업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요 까다롭다는 표현을 저희가 썼는데요. 사실은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경영학에서 있는 개념입니다. 이게 sophisticated buyer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sophisticated라는 표현이 우리말로 번역이 좀 잘 안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까다로운이라고 했는데 이 까다로운 소비자, 까다로운 구매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까탈스러운 거로 생각을 하시길래 요즘은 이걸 번역할 때 저희가 까다로운이라고 하지 않고 세련된이라고 지금 세련된 초월 번역을 해서 세련된 구매자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우리 시장과 산업을 훨씬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든 여러분들께서도 식사를 매일 삼시세끼 뭐 두 끼는 적어도 하실 텐데 그때마다 그냥 대충 먹자라가 아니고 나는 좀 세련되게 먹고 싶어 라는 생각 그리고 나의 생각을 솔직하게 구매 활동에서 적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농업 그리고 관련되는 산업을 바꾸고 성장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겠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보면. 맞습니다. 네.
일단 뭐 문 교수님과 국내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트렌드 그리고 쌀, 돼지고기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재밌게 해봤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해외로 우리나라 또 K푸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또 과제들과 여러 가지 도전적인 또 이슈들이 있습니다. 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교수님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요. 나와주신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